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8문제 정도 출제됐죠. 중개계약에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두 개만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독점 중개나 순가 중개계약 등은 규정된 바가 없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 물가, 수준,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적으로 속했다는 뜻이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또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요.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을 하고요.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적어야 되고요. 그 문서,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데 단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면 되겠죠.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고요.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개인은 2억, 법인은 4억 이상 해야 되고요.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 프린터 11번에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10개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꼭 암기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보정설정, 손해배상 책임 2문제 나옵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각각 1문제, 여기서만 4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 5문제, 전속중개계약 최소한 6문제, 나머지 2문제 더 나올 수 있어서 8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요거는 뭐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치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거래 당사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역시 시험에 한 6문제 정도는 출제됩니다. 일단 맨 먼저 가장 어려운 게 행정처분, 행정벌, 여기서 각각 2문제씩 나옵니다. 요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4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 그리고 수수료에서 1문제, 포상금에서 거의 1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1문제 해서 최소한 오늘 하는 내용도 6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 위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위탁. 지금 전부 다 업무를 사실은 위탁해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선거 사전투표, 오늘도 사전투표하는데 사전투표 관리도 선관위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 선관위 직원이 전국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업무를 거의 위탁해놨습니다. 시군구에서 구청 직원이 나와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관위 직원이 직접 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하는데 업무를 교육 위탁입니다. 원래 교육을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시도지사가 직접 교육하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위탁을 하는데 어디다 위탁하냐면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즉 고등교육법상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교, 전문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대학이 열린사이버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에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금 협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었는데 작년에 통폐합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95% 정도는 거의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서. 그 다음에 대학, 전문대 이런 데는 시험 보고 나서 한 두 달 정도만 하고 평소에는 거의 못해요. 수강생이 없어가지고. 거의 협회는 뭐 계속 모집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군데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거는 지금 진도와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그 까만 별표에 보면 53번 표에 보면 까만 별표에 보면 대학, 협회는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공기업 X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즉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인데 시험은 원래 시도의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즉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대학,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는 없다는 거. 세 개가 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는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도 객관식 시험도 비교하는 게 나오고요. 주관식 시험도 비교하는 게 나오고요. 논문도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뭐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하는 게 그게 논문이죠. 모든 공부는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죠. 공법도 예를 들면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건축법, 주택법이 똑같은데 건축법에서는 허가라는 말을 쓰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쓰죠.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말을 쓰고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라는 말을 씁니다.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민법도 예를 들면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걸 비교하는 게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효, 취소, 해제 이런 비슷비슷한 용어들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 제도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인데 국민 정서 함양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몰래 신고해가지고 돈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포상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넘게 있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하는 것 신고에도 포상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자, 암기를 해야 되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 왜 이거는 지급 대상이냐 이렇게 물으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더 나빠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규칙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했는데요.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자, 양도 대여한 자, 개공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인데 그게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소위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왕따시키는 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이게 보통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예를
저도 아파트를 지금 입주했는데 보니까 입주 예정자 협의회인가 이런 게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상가 들어와가지고 간판 다는 것까지 다 통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간판 법 조금만 위반돼도 바로 뭐 표시광고 위반 뭐 이런 거 그런 법률 위반으로 민원 넣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간판을 막 중개사무소 이런 걸 보면 노랗고 빨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가치가 훼손된다 뭐 이렇게 그 가격 올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담합행위 여기에 해당될 우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먼저 행정기관에 발각된 후 하면 X입니다. 후가 아니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겠죠. 이미 행정기관에서 발각했는데 신고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므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줘가지고 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 그 다음에 포상금을 받으려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검사가 합니다. 공소제기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재판에 넘기는 겁니다. 재판에 넘기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와요. 그 검사한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검사한테 사실은 너무 파워가 많아요. 처벌받고 안 받고는 판사 마음이 아니라 사실상 검사 마음이에요. 검사가 샅샅이 뒤져가지고 전부 제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 판사는 양형 기준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없어요. 근데 검사가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대충 해가지고 넘기면 판사가 유죄 선고할 수 없죠. 이것도 우리 포상금 받고 안 받고도 판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검사 손에 달렸다고요.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기소유예라고 하면 아예 재판에 안 넘기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데 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기소를 유예했을 뿐이에요. 제가 있긴 있는데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포상금 받습니다. 자, 포상금 못 받는 거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요 밑에 이게 포상금 못 받는 거고요.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해도, 판사가 선고유예해도, 판사가 집행유예해도, 판사가 벌금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고요. 판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포상금 받고 안 받고도. 미국 같은 데는 검사 기소하는 거하고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검찰이. 근데 우리나라는 수사 기소를 같이 할 수 있죠. 검사가.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대통령 공약 이런 거 보니까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입니다. 검사가 공소권 없음. 이 공소권 없음은 어떨 때 나오냐면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입니다. 아예 재판에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아예 재판에 이것도 안 넘기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아예 재판에 안 넘기는 겁니다. 기가 뭐냐면 일으킬 기자, 소송할 소자거든요. 소송을 일으키는 게 기소입니다. 공소제기하고 기소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불기소 처분, 아예 소송을 일으키지 않고 재판에 안 넘기면 포상금 안 나온다. 기소 중지, 소송을 중지시키는 건 어떻게 중지시키냐면 피의자가 해외 도피하고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기소 중지돼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해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받고 안 받고는 판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자, 1개월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1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에 보시면 45번에 있습니다. 45번에 3번에 있고요. 45번에 3번. 근데 38번에 암기 프린터 3번에 보면 신고법 포상금 지급기한 2개월로 돼 있죠. 신고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헷갈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설명 못해요. 그냥 법을 규칙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숫자는. 여기는 1개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 지급을 합니다. 국고에서 이것도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 가능한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하거든요. 그때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자, 국고로 보조하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50% 보조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50% 보조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보조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국고에서 50%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 자, 그 다음에 포상금액은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포상금 지급권자는 등록관청입니다. 지급권자는 등록관청이고 신고는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됩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해도 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됩니다. 여기 신고 또는 고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고는 행정관청에 하는 거고 고발은 수사기관에 하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지만 포상금은 경찰서에 가서 포상금 달라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된다고요? 등록관청, 시군구에 가야 됩니다. 포상금 지급 방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2명이 같이 왔으면 50만 원씩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특히 25만 원씩 나눠줍니다. 만약에 여러 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준다고 하면 친구 데리고 10명 가면 500만 원이 되겠죠? 그 국가기관에서는 50만 원 돈 나간다고 했으면 다 합해서 50만 원이에요. 100명이 와도 50만 원, 10명이 와도 50만 원. 근데 2건 이상이 접수됐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접수도 하고 또 한 달 후에 접수했으면 먼저 한 사람 이미 50만 원 받아갔으면 끝이라고요. 뒤에 한 사람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근데 동시에 여러 명이 오면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행정수수료입니다. 요약집은 98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이미 이거는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위탁이에요. 업무 위탁.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하려면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28,000원 냈죠. 제가 시험 볼 때 10회 시험 때 시험 봤을 때 9회 10회 때 8회 때 저는 이렇게 8회 때부터 시험 봤는데 그때는 5,000원 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28,000원 냅니다. 그 대신에 많이 서비스가 개선됐어요. 요즘은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이런 거 알림 서비스 이런 것도 해주나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고요. 또 화폐 가치도 많이 떨어졌죠. 어쨌든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요약집. 이제 여기까지가 거의 포상금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협회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약집 9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1번에 협회 설립 목적 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맨 마지막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안 할 수도 있다. 자, 문제 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유다. OX. 왜요? 네, 그렇죠.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합격만 하면 공인중개사죠.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칙개공 복덕방 옛날 하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좀 이 말이 논리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법조문 이게. 어쨌든 개업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가입 못합니다. 취직한 사람도 회원으로. 오직 사장들만 가입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 개업공개사만. 물론 개업공개사는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요약지 92페이지에 보니까 협회의 성격은, 협회는 법인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인데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 재단법인 X,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는 주주배당을 하지 않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입니다. 사법인입니다. 공법인이 아닙니다. 공법인은 2000시 공법인입니다. 대한민국 공법인입니다. 국가지자체가 공법인이죠. 그래서 사법인입니다. 협회 설립은 인가주의입니다.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설립 절차 밑에 92페이지 칠판에 있네요. 먼저 협회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협회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는 성립합니다. 시험에 설립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격이 있죠. 우리 등기 안 된 법인을 민법에서 비법인 사단, 총류, 종중, 문중 이런 거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 성립합니다.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X로 출제되었다.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은 등기해야 사람이 되는 거고요.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은 비록 등기 안 해도 태어나면 자연인이죠. 자, 협회 조직입니다.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 지방 분권화 정책이 시행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경기도에 둘 수도 있고 부산에 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서울에 두고 있기는 합니다. 지부는 시도에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다. 2개, 3개 둘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부가 4개까지 된 적이 있어요. 동서남북, 동부지부, 서부지부, 남부, 북부지부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남부, 북부 2개만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가. 나머지 시도에는 1개씩 있습니다. 하나도 안 둘 수도 있고 하나 둘 수도 있고 2개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시군구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에 하나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는 처인구에도 있습니다. 비자치구에도 둘 수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도 둘 수 있습니다. 장안구, 팔달구, 건성구에도 둘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치구에 하나다 하면 무조건 X라고요.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죠. 비자치구에도 둘 수 있습니다. 자, 협회의 업무입니다. 협회 업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교육입니다. 교육.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이런 것들은 수탁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 가더라도 수탁 업무가 더 많아요. 고유 업무보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거는 대법원에서 원래 관장하는 거죠. 근데 동사무소에 가면 떼주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 다 수탁 업무라고요. 그런 게. 마찬가지로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것들은 수탁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정보망 운영하는 거 이런 것도 고유 업무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도 고유 업무고요. 자, 수탁 업무는 수탁이라는 것은 받아서 하는 업무죠. 받을 수탁 업무. 원래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닌데 그게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요거는 시도지사의 업무고요. 단 직무교육은 등록관청 시군구 또는 시도지사 업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시험도 원래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다. 자, 다음은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이 뭐예요? 공동구제사업, 줄임말이 공제입니다. 공동구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보험입니다. 보험. 우리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공제 가입하잖아요. 보험 드는 게 아니고 공동구제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제 회원들끼리 공제료를 내 가지고 한 사람이 사고 나면 보험처럼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공제입니다. 보험하고 똑같다. 단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고 공제는 공제 회원들끼리 돈 모아서 하는 것이다. 공제사업 할 수 있고요. 비영리사업이다. 보험은 영리사업인데 공제는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회원상환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에 받쳐봤는데 개인 택시에 받치니까 돈 더 나오겠어요? 덜 나오겠어요? 그냥 회사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는 공제 가입했고 회사 택시는 보험 가입을 했다고요. 어디가 돈 더 많이 나오겠어요? 그 합의금 이런 거 주잖아요. 위자료. 교통사고 나면 어디가 많이 줘요? 네, 보험회사는 한 2, 300만 원 줘요. 위자료를. 개인 택시는 100만 원 정도. 네, 개인 택시 받치니까 한 100만 원 준다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비영리 사업이니까 자기들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부조가 상부상조 줄임말이죠. 자, 책임준비금. 그럼 공제료 받은 거 다 닦아 쓰면 안 되고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는 공제사고가 나가지고 공제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게 최소한 10% 이상은 적립을 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100분의 100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는 현금을 1000억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을 1000억 보유하고 있어요. 협회가 재산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요. 왜 1000억 보유하고 있냐면 지급 여력 비율, 돈 없어서 못 주겠다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 이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 100분의 100, 책임준비금 100분의 1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숫자는 그냥 암기하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왜 100분의 90이 아니고 100분의 100을 해야 되냐.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숫자는. 자, 공시입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된다.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3개월입니다. 3개월도 43번 암기 프린터. 3개월 역시 숫자 암기하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6번.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가 가능합니다.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또 국토부 장관은 임원,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협회에 둔다.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 중 호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이다. 호선. 호선이 뭐예요? 상호 간에 선출하는 게 호선이죠. 우리 천주교 교황이 콘클라베에서 호선하잖아요. 추기경들 중에서 뽑는다고, 자기들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장 호선하잖아요. 내각 책임제를 하고 있는 일본 같은 데도 총리는 중의원들 중에서 호선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뽑는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지.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정치 후진국이죠,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일본은 거의 야당이 집권한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권이 야당에서 한 몇 번, 야당에서 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절대 난 영원히 불가능할 줄만 알았어요. 자, 어쨌든 호선이라는 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었어요. 그 비교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비슷비슷한데 이거는 국토부 차관이 아니라 호선 상호간에 선출한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학 교수가 위원장하고 있어요. 이 교수 이름은 알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상호간에 호선을 하니까 좀 나이 많고 이런 사람 중에서 그냥 교수가 뽑혔어요. 호선 상호간에 선출하다 보니까. 위원은 19명 이내고요. 회장과 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 19명 중에서 6명 이하여야 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외부 인사여야 된다고요. 그 이유는 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공무원과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회장이 임기가 3년이거든요. 회장하는 동안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 안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1회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중임하고 연임하고 차이가, 연임은 연속해서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이야기는 연속해서만 하면 또 쉬었다가 또 계속 영구집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지금 푸틴 같은 경우 러시아 그렇게 했잖아요. 중간에 한번 총리한다고 쉬었다가 다시 또 하고 있잖아요. 연임 연속해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지자체가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이나 도지사 2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4년, 2번 연속해서 하니까 총 12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오세훈 시장은 12년 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뒀다 또다시 새로 됐잖아요. 그럼 3번 넘게 하고 있다고. 연속해. 연임이 그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연임이. 중임하고, 중임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임할 수 없는 거는 절대로 다시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쉬었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그 위원은 부교수, 금융기관 임원, 공제조합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될 수 있고요. 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시라고요. 위원회. 자, 협회 설립은 인가받아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그 다음에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고요. 지부 설치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협회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한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책임준비금 10%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허가받는 건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법상.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는 있습니다. 뭐 공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이런 말 있죠.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 없다고요.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고 나면 무조건 X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허가받아야 된다 X.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X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허가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 이건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에만 X지 부동산, 왜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가 실무도 있잖아요. 중개실무도.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부, 지회, 주된 사무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인가 받는데 인가 취소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인가 취소되는 것도 없다고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이런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고 징역, 벌금, 행정처분은 없다고요. 국토부 장관님 네이버 부동산에 대해서 뭐 행정처분 내리는 거 없다고요. 더 이상 뭐 며칠 동안 업무하지 말라, 영업정지 이런 거 없다고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지도감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